뿌린 대로 거둔다. 이제 남은 건 대가를 치르는 일뿐.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한쪽. 노동자들이 긴장 속에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 주동자들을 색출해 책임을 묻겠다는 소문이 퍼지자 파업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곧 그들에게 닥칠 결과를 직감하고 있는 걸까요? 파업이 끝난 첸나이 삼성 공장. 지금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르샤라고 합니다. 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어났어요. 콜롬보는 항구 도시라 언제나 바다와 가까웠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해운업에 대해 알게 됐죠. 콜롬보 항구는 수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저는 해운업체에서 선적 관리와 물류 조정을 맡아 일했어요. 하지만 콜롬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엔 많이 부족했어요. 동생은 공부를 잘했지만 학비를 댈 수 없었기에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고 부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밤 그들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며 늘 더 나은 삶을 꿈꾸곤 했어요. 그러던 중 인도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직원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 기회를 잡기로 했어요. 삼성은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이었고 거기서 일하면 더 많은 급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첸나이는 스리랑카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어요. 스리랑카에서도 한류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스리랑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씩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 배울 때 발음부터 문법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특히 받침 발음이 어려워서 몇 번을 연습해도 실수가 잦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드라마를 보며 대사 하나하나를 따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에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그중에서도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유명했고 특히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와 급여를 제공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삼성에서 일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첸나이에 도착한 날,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공장에 발을 들였을 때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과 많은 직원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제가 큰 회사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났죠. 첫날은 주로 공장의 물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콜롬보 항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제 첫 업무는 공장 내 물류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콜롬보 항구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삼성 공장은 훨씬 체계적이고 복잡했어요. 수많은 부품과 완성된 제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고 저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저는 성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제가 잘했던 건 언어 능력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영어, 힌디어, 싱할라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이 다국적 환경에서 저의 언어 능력은 큰 강점이 되었고 관리자들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성실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어요. 물류 업무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됐죠. 여러 부서와 협력하면서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가끔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과의 한국어 대화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었고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갔죠. 쉬는 시간에는 주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어가 회사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저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향상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처음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회사는 저를 신뢰했고 저도 회사에 충성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삼성은 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급여를 제공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저로 인해 생활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물론 회사에서의 생활이 언제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인도와 스리랑카의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공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처음엔 서먹서먹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동료가 되었죠. 삼성에서 승진의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처음에는 저 같은 이주 노동자가 승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회사는 제가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저는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죠. 제 삶은 점점 더 안정적으로 변해갔어요. 매달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집안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동생들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삼성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챗나이에서의 삶은 제가 꿈꾸던 삶과는 조금 달랐지만 저는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삼성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삼성에서 받은 혜택과 기회는 저에게 정말 소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룬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고요. 삼성에서 받은 혜택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저는 그 시작을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회사 안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출근하면서 공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지탱해줬고 삼성에서 받는 복지 혜택 덕분에 제 삶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삼성은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줬고 급여 외에도 보너스와 의료,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처럼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런 혜택은 정말 중요했죠. 삼성은 우리에게 매달 급여 외의 추가 수당도 주었고 이 덕분에 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혜택들이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회사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일이라는 동료가 그 중심에 있었죠.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그가 처음으로 주장한 요구는 임금 인상이었어요. 순일은 임금을 2.7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삼성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인도 현지의 임금 수준에 비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훨씬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일은 동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한국 직원들이 하는 일과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말하는 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느꼈어요. 인도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은 분명히 다르고 두 나라의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순일은 근무 시간 단축도 요구했어요. 현재 우리는 주 48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일은 이걸 3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이 요구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주당 35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야근 수당도 받고 있었고 주어진 업무량도 과하지 않았어요. 파업의 요구 조건은 점점 더 과해졌어요. 순일은 직원 사망 시 가족에게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내세웠어요. 삼성은 이미 우리에게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순일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회사가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까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요구가 저에겐 너무 과격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지금 받는 급여와 혜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순일의 주장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순일이 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삼성에서 받은 급여와 복지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크게 바꿔주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일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동자들의 대변인이며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주도하는 회의와 집회가 공장 안팎에서 열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일은 공장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 파업을 제안했어요. 그는 이렇게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두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파업은 그저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없었으니까요. 파업이 시작되자 공장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1,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생산 라인이 멈췄고 회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보였죠. 제품이 생산되지 않자 수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장 안에서 남아있던 몇몇 동료들과 함께 남은 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순일과 그의 지지자들은 거센 목소리로 요구를 외치고 있었고 회사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저도 파업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파업에 참여하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반대로 파업이 길어지면 가족들이 받을 고통이 두려웠죠. 매일 밤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마음속에서 혼란이 커졌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저와 친했던 동료들조차 저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눈초리는 따갑고 그들이 파업을 강요하는 듯한 압박을 느꼈죠.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 사진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삼성이 제공하는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였거든요. 삼성은 매년 직원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줬어요. 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는 제게 있어서는 큰 희망이었죠. 이 혜택이 없었다면 저는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삼성이 저에게 준 기회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고 저는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일은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했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순일과 그의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들은 이 파업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순일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 파업이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가진 일자리마저 잃게 할 거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순일과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파업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어요. 공장은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순일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파업을 계속해서 강행할 것을 주장했어요. 파업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엔 파업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도 처음엔 그냥 잠시 동안만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회사 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 공장 바깥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회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순일과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대규모 시위로 번져갔죠. 시위대는 공장 입구를 막고 매일 아침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났죠. 출근길에 그들을 지나칠 때마다 저는 언제 폭력 사태로 번질지 몰라 두려웠어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은 공장이 계속해서 운영되길 원했고 저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어요.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들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격해졌죠. 삼성에서 일하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위대는 공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화난 얼굴로 회사를 향해 외쳤어요. 회사 내부에선 제품 생산이 거의 중단됐고 많은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거나 시위대에 가담한 상태였죠. 매일 아침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가 창문에 부딪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오늘은 더 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삼성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업이 계속되면 제 일자리도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졌죠. 공장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죠. 무엇보다 저를 포함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건 삼성이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어요. 파업이 길어지고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자 삼성이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 소문은 저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철수 소문이 돌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이번 달 송금이 늦어지면 약값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들에게 미칠 여파가 두려웠고 지금껏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삼성이 만약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였어요. 공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게 분명했어요. 저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저는 스리랑카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의 생활 역시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저와 제 가족이 다시 가난으로 내몰리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삼성의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해외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는 단순히 공장을 닫는데 그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투자를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철수한다면 이들 기업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이건 단지 삼성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전체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죠. 삼성의 철수 가능성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파업이 계속되면 삼성이 이 공장에서 손을 떼고 인도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높았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거였어요. 제 가족, 그리고 제가 힘들게 이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 소식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이 공장에서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이 상황을 인도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엔 정부가 이 파업을 그저 일시적인 갈등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삼성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모디 총리까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인도 정부는 이제야 강경한 대응을 시작했죠. 경찰이 시위대에 개입했고 공장에 출입을 막고 있던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벌어진 충돌은 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금됐죠. 정부의 강력 대응으로 시위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파업은 계속해서 강행되었어요. 시위 주동자들의 실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 그들은 누가 봐도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무렵 인도 공산당이 이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인도의 공산당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세력이었지만 현재는 분열된 상태로 각기 다른 노선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식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력이 이번 파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제가 속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일이 말하던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디로 갔고 왜 모두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저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순일과 그의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순일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 파업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적은 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순일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었고, 협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고 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삼성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비집고 들어올 작정이었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일부 흡수하면 그만큼 인도 내에서 그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분명 더 강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을 이용할 뿐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순일이 말하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게 아닌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일부러 함으로써 삼성이 철수하기만을 바랬던 비열한 속내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끄는 이 파업이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거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죠.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파업은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면 삼성이 인도를 떠나고 다른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철회할 게 뻔해 보이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인도 정부는 삼성이 떠날 경우 인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어요. 모디 총리는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건 삼성이 철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인도 정부가 거의 삼성에게 빌다시피 납작 엎드렸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결국 삼성은 인도에 남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났다면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생계 위기에 처할 뻔했거든요. 길고 길었던 파업이 드디어 종료되고 공장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끝난 후 공장에 복귀했을 때 마치 전쟁터를 지나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일터로 돌아갔고 기계들도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그동안의 갈등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예전과는 다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일해야 했죠. 저는 그저 일이 다시 시작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정상화하고 다시 운영을 시작한 건 우리 모두에게 큰 구원이 되었어요. 파업이 끝나면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삼성은 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저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줬거든요. 삼성은 그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와 수많은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였죠.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에도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파업 주동자들을 색출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죠. 특히 순일과 그의 지지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죠.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파업을 이끌고 큰 소리를 치던 그들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지 않았죠. 저는 그를 보면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한 게 아니었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던 거예요. 그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죠. 그들의 요구는 비현실적이었고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파업은 끝났지만 저는 들리는 소문처럼 주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물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그들이 벌인 무분별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스스로도 깨달아야 하니까요.
이번 파업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어요. 저는 무분별한 파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몸소 경험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자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순일 같은 주동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죄 없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당할 뻔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어요. 삼성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만약 삼성이 철수를 결정했다면 인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해외 기업들도 투자를 보류하고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번 인도를 주목했을 거고요. 하지만 삼성은 인도에 남겠다는 결정을 했고 그들은 지역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덕분에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왔어요. 삼성의 배려 있는 결정 덕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인도 경제도 무너지지 않았죠. 삼성이 제공한 기회와 혜택 덕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삼성은 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고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삼성이 인도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단지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과 신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